안녕하세요. 저는 30대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어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불행들이 닥쳐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으니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늘 시련이 가득한 제 인생에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서 그간 힘들었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려서 아빠라는 사람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게 아빠가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어렸을 때는 호기심에 엄마께 물어본 적이 있죠.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내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왜 나만 없는 거야? 은정아, 아빠는 없어. 대신 우리 은정이는 엄마도 있고 할머니랑 삼촌도 이모도 있잖아. 그건 내 친구들도 다 있대. 나만 왜 아빠가 없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아직은 은정이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말해도 잘 모를 거야. 이건 어른들만 알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은정이 키 더 크면 엄마가 말해줄게. 이날 처음으로 엄마의 눈물을 봤습니다. 저를 재워주시고 방에 가신 엄마를 뒤따라갔는데 소리도 못 내고 흐느껴 울고 계신 모습을 봤죠. 그때부터 전 무의식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아주 슬프고 아프다는 걸 말이죠. 외가 식구들도 엄마처럼 아빠 얘기를 꺼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빠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렇게 힘들어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면서 아무리 엄마가 온 힘을 다해주셨어도 부족한 빈자리가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분식집을 가서 떡볶이를 먹어도 어제 우리 아빠가 뭐 해줬다? 라는 말만 나오면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아빠가 없는 게 결코 제 잘못도 아닌데 영문을 모른 채 지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혼을 했다던가 아빠랑 사별을 했다던가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었으면 그렇게 그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런 아픔을 티내지 않고 혼자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던 저는 공부를 곧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엄마가 워낙 혼자서 저를 힘겹게 키우는 걸 알기에 좋은 성적으로나마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학생 신분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 말이죠.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엄마는 힘든 게 하나도 없다며 맑은 미소로 답을 해주셨고 그 미소를 보는 낙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엄마가 전부인 듯 엄마에게 저도 전부였기에 서로서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살았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쌓다 보니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선생님들의 기대가 컸습니다. 진로 상담을 할 때도 손꼽히는 대학에 갈 수 있다며 어디를 희망하냐고 물으셨죠. 그렇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 형편을 뻔히 아는데 제가 대학에 가면 돈도 많이 써야 할 테고 그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여태 저 키우면서 고생하신 엄마가 이제 그만 힘드셨으면 했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취업 준비를 하는 그 몇 년간 또 엄마는 몸을 혹사하며 일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온몸 뼈 마디마디가 아프다며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면서 딸 하나 잘 키우겠다고 고생하시는 모습 보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좋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고 하자 선생님들뿐 아니라 엄마께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큰 소리까지 내며 싸웠죠. 최은정, 담임 선생님이 전화까지 왔던데 너 대체 대학을 안 간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 성적에 대학을 왜 안 가? 나 취업해서 돈 벌 거야. 공부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학생 신분으로 엄마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서 한 거였어. 난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대학도 나오지 않으면 사회에서 얼마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왜 식당 일이나 하면서 너 힘들게 키웠는데 배운 게 없어서야 배운 게. 그런 엄마를 보고도 대학을 안 가겠다는 소리가 나와? 대학을 나와도 취업 못하고 한량처럼 사는 사람도 많은데 꼭 가야 할 필요가 있어? 엄마도 모르잖아. 내가 대학 안 가고 성공할지 안 할지. 대학까지 가서 없는 돈 써가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내 뜻 존중해줘. 누가 너더러 돈 걱정하랬어? 그 좋은 성적에 왜 대학을 안 가냐고. 너 정말 엄마 속상해 죽는 걸 보고 싶어? 내가 여태 힘들어도 꾹 참고 살았던 이유가 뭔데?
너 하나 잘 키우려고 그런 건데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대학은 절대 안 갈 거니까 이 얘기는 그만하자. 원서 접수도 안 할 거고 나 진짜 안 갈 거야. 엄마는 저를 볼 때마다 대학을 안 가서 꼴 보기 싫다며 일부러 저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3천만 원 가까이 드는 돈을 내면서까지 엄마 등골을 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대학에 진학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대학 가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었어요. 더 넓은 미래를 보고 배우며 대학 생활이란 것도 해보고 싶었지만 생각할수록 미련만 남으니 애써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20살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이제 갓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신분으로는 마땅한 곳에 들어갈 수 없었고 저는 집 앞 마트에서 일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저를 보며 엄마는 한 소리 하셨죠. 그 좋은 머리로 겨우 마트에서 일하려고 대학을 안 간 거야? 요즘 널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떤 줄 아니? 이러지 말고 은정아, 내년에라도 대학 가자, 어? 너도 느껴봐서 알잖아. 대학 나오지 않으면 받아주는 곳도 없어. 엄마, 그래도 내 돈 내가 벌어서 쓰는 거에 의미를 두고 살 거야. 마트면 어때?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은 다 용돈 받아 쓰는데 난 내가 벌어서 엄마한테 생활비도 줄 수 있잖아.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물론 엄마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는 했지만 자꾸 저 말에 흔들릴까봐 더 냉정하게 벽을 쳐버렸죠. 마트에서 일하다가 편의점도 가보고 카페 일도 해보고 고깃집 아르바이트까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다가 보험회사에 취업해서 영업도 했었죠. 돈벌이는 충분히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계약직이다 보니 오래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저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서 병원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급여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병원이란 곳이 망할 일도 없고 저만 괜찮다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취업하게 된 병원은 개인 병원이었지만 규모가 꽤 큰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이 정말 많았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막내였어요. 처음이라 서툴렀고 욕먹으면서 일을 배워나갔지만 다른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일부러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뭐래도 똑바로 하라며 핀잔을 줬고 일을 못한다며 까내렸죠. 솔직히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기 싫었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 소중한 첫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욕먹기 바빴고 잡무는 모두 저에게 시켜놓고 본인들은 놀기 바빴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본인들의 실수까지 저에게 덮어씌웠고 저는 막내였음에도 상부에게 이름을 떨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말 그대로 왕따 생활을 지속해 나갔지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살면 좋을까? 내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 희열이 느껴지나? 라고요. 너무 당하고만 있지는 말자는 생각이 점점 들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던 이유가 그 병원에 계시던 이사님 덕분이었어요. 이사님은 꽤 젊은 남성분이었는데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직원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좋은 분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 이사님은 직원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저를 내내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지 못해 화를 내시고 말았어요. 이사님이 폭발하신 날은 주말 근무를 짜는 날이었어요. 매번 주말 근무를 제게만 몰아주는 바람에 몇 달째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그럴까 싶었는데 역시나였죠. 자, 이번 주말 근무는 누가 서기로 했어요? 아, 그거 은정쌤이 한다던데요? 돈 많이 벌고 싶나 봐요. 주말 근무를 아주 싹 쓸어 가네요. 은정쌤 주말 근무할 거예요? 본인 의지가 맞아요? 아, 죄송하지만 이사님, 몇 달 내내 주말 근무 세우시는 바람에 한 번도 제대로 쉰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야, 아까랑 말이 다르잖아. 왜 그래, 은정쌤? 저랑 무슨 대화를 하셨나요? 안 하셨잖아요.
매번 저랑 대화도 안 해놓고 마치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이럴 줄 알았어. 다들 은정쌤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해고 사유에 포함되는데 다들 계약서 제대로 안 읽어봤나 봐요? 가족보다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하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믿기지 않네요. 제가 알게 된 이상 이 시간 이후로 같은 일이 반복되면 조치 취할 거니 그렇게 하세요. 이사님은 정말 단호하게 직원들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솔직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직원들이 저를 괴롭히던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슬슬 눈치는 봤죠. 이사님 말씀도 있고 저 역시 발끈해서 성질을 부렸으니 눈치가 보이겠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이사님과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제게 직접 일을 시켜주셔서 직원들과 부딪히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에서 웃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이사님에게 저도 모르게 사심을 품었어요. 감히 신입 주제에 이사님을 좋아한다는 게 저 자신도 웃겨서 마음을 감췄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란 게 어디 숨겨지나요? 표정에서부터 벌써 티가 나는걸요. 결국 이사님은 저에게 저녁에 끝나고 술 한잔을 하자고 하셨죠. 너무 설레는 마음에 그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두근거렸습니다. 이사님과는 이날 이후로도 같이 저녁을 먹거나 휴무를 맞춰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받았고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죠. 제 인생의 첫 남자인 그 사람은 병원에 있는 악의 무리로부터 저를 지키고자 더 노력을 해줬어요. 그러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이 연애 중이란 사실을 하필 입이 제일 가벼운 직원에게 들켰죠. 병원 전체에 소문이 퍼지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소문에 안 그래도 절 미워하고 괴롭히던 직원들은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앞에서 대놓고 저를 따돌렸습니다. 이사님이 저희 병원에서는 올려다볼 수 없는 나무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 이사님을 그토록 미워하는 제가 가져버렸으니 배가 아플 만도 하죠. 연애 중인 걸 안 이후부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업무로 괴롭혔다면 이제는 인격 모독을 하며 저라는 사람 자체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아무리 독한 저라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퇴근길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죠. 나 정말 여기 못 다니겠어. 하다 이제는 날 화장실에 가둬버리잖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날 못 살게 구는 건지. 버티려고 했는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이 사람들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너무 잘나서 질투나서 그런 것 같아. 일도 잘하고 예쁘고 야무지고 뭐 하나 흠잡을 게 없으니까 배 아프겠지. 아니, 그런 이유는 궁금하지도 않고 나 그냥 그만둘래. 다른 병원으로 이직할래. 당신 앞에서 매번 당하는 꼴 보이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내 자신이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라 싫어. 결국 저는 버티다 못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괴롭히던 주요 인물들을 퇴사 사유로 말했고 사직서에도 적었어요. 덕분에 전 자발적 퇴사를 했고 그들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로 속편히 다른 병원을 알아보며 간만에 휴식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인생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데이트를 하자며 오늘 예쁘게 입고 나오라는 이사님의 말에 예쁘게 입고 나갔더니 어디론가 데려가 저에게 깜짝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은정아, 나랑 결혼하자. 난 너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아직 당신에게 결혼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노력할게. 당신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원 일 그런 거 안 해도 괜찮고 편하게 집에서 놀아. 나만 믿고. 갑자기 이게 뭐야. 솔직히 고맙기는 한데 나 아직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너무 어린 거 알잖아. 이런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냥 마음만 받을게. 내가 있잖아. 당신은 나만 믿고 와. 갑작스러운 이사님이자 남자친구인 그의 프로포즈가 당황스럽긴 했으나 내심 좋았습니다.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고 예비 남편과 함께라면 두려운 게 없었죠. 제가 모아둔 돈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도 않아서 대부분 남편이 비용을 대줬어요.
형편껏 살면서 더 늘려가자고 서로 다짐을 했고 저희 두 사람은 24평형 아파트 전세에서 시작했습니다. 둘이 살기에도 넉넉했고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문제없는 집이었어요. 새 출발을 한 후 저는 남편이 말한 것처럼 백수가 되어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나 몸도 건강했고 젊은 제가 아이도 없는데 살림만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편집을 배우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도움받으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국비 지원받아서 영상 편집 공부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 꽤 흥미를 느껴 프리랜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저를 보며 남편은 늘 칭찬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야. 그냥 집에서 쉬라니까. 이런 걸 공부해서 돈벌이까지 하고. 진짜 내가 여자 하나는 제대로 만났어. 아직 애도 없는데 그냥 놀기에는 조금 그렇잖아.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늘 고맙고 대단해. 당신은 정말 최고의 여자야. 남편은 제게 늘 대단하고 최고의 여자라는 말을 많이 해줬어요. 한때는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신감도 부족했던 제가 남편에게 늘 이런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편집 일을 시작하면서 제 하루는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살림하고 청소하고 남편이 퇴근하길 하염없이 기다렸다면 이제는 오전에 집안일을 모두 끝내두고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은 더 벌리는 구조라서 새벽에도 안 자고 일을 할 때가 많았어요. 물론 피곤하긴 했으나 노는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흘러갔고 그런 저희 부부를 보며 친정엄마는 기뻐하셨어요. 너무 일찍 시집가는 딸이 걱정되셨을 법한데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시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모가 동네 친구가 추천하는 종목에 잘못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아침에 몽땅 재산을 잃게 되었죠. 재산이라고 할 정도로 여유로운 건 아니었으나 자가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이어 개인 회생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모는 저희 부부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동훈이 너희 아빠는 엄마가 사고 한 번 쳤다고 바로 이혼하자고 하고 연락도 안 받고 엄마가 지금 갈 곳이 없어. 그 집도 이제 곧 경매로 넘어가서 빼줘야 하는데 어쩌면 좋니? 그러게 왜 무작정 투자 같은 걸 하셨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람 믿지 말라고. 막말로 그렇게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가 있으면 생판 남인 엄마한테 하라고 하겠어요? 본인 가족들이랑 하겠지. 이미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난 어쩌면 좋지? 저도 모르죠. 엄마가 일은 다 버려놓고 저한테 뭐 어떡하라고요. 내가 갈 곳이 있어야 돈을 벌든 할 텐데 당분간이라도 여기서 신세 좀 져야겠어. 오갈 곳이 없어지자 저희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을 하는데 솔직히 불편할 것 같아서 싫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내내 일하기도 했고 시모랑 합가하는 건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상황이 저러니 어쩔 수 없이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분명 저희 집에서 살며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백수 생활을 하며 팔자 편하게 지내셨어요. 몇십 년을 함께한 시부에게 이혼당하고 집도 날려먹었는데 혼자만 천하태평이었죠. 그런 시모를 보는데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아마 저희 친정엄마라면 밤낮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일해서 먹고 살려고 노력하셨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더 웃긴 건 시모와 합가를 한 후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본인이 사고쳐서 합가를 하게 된 상황인데 며느리인 저를 몸종 다루듯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집에서 내내 일을 하고 있는데 시모는 프리랜서로 편집 일을 하는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얘, 또 방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나 하고 있는 거야? 대체 온종일 그 앞에서 뭐하니? 그러고 있으면 뭐 돈이 나와?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일하는 거라고요. 여기 앉아서 노는 게 아니에요. 시끄럽고
뭔가 출출한데 잔치국수 좀 말아서 줘봐. 딱 오늘 날씨도 흐린 게 잔치국수가 당기네. 어머님, 저 이거 빨리 해서 넘겨줘야 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국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유난이야. 세상에 너만 일하니? 그럼 시애미인 내가 직접 국수를 말아 먹어? 어머님, 제가 이 방에서 일할 때는 그냥 회사에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회사에 있는 며느리 불러다가 국수 말아달라고 하실 거 아니잖아요. 이게 가만 보니까 너 나 무시하니? 집 좀 날렸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네가 뭔데 시애미 말에 토를 달아. 시끄럽고 당장 국수 말아와. 시모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서 눈치라도 볼 법한 상황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또 먹는 건 얼마나 잘 먹는지 삼시세끼를 푸짐하게 차려서 대접해야 했고 중간중간 간식까지 달라고 명령했어요. 라면 하나를 먹더라도 부재료를 푸짐하게 넣어서 보기 좋게 대접해야 만족을 하는 사람이었죠. 저 같으면 아들 며느리 볼 면목이 없어서 시집살이는커녕 뭔가를 시키지도 못할 것 같은데 시모는 달랐어요. 근데 웃긴 건 저랑 둘이 있을 때만 저런 행동을 했고 남편이 함께 있으면 괜히 저를 챙겨줬죠. 어머님, 내일 간식으로는 뭐 해드릴까요? 오늘 장 좀 미리 보려고요. 예, 바쁜데 무슨 내 간식까지 챙기려고 그래. 누가 보면 내가 간식 매일 해달라고 한 줄 알겠다. 어머님, 제가 만드는 간식 아니면 안 드시잖아요. 간식? 엄마, 간식을 이 사람이 직접 만드는 거야? 당신도 일하느라 바쁜데 간식 만들 시간이 어딨어. 지금 밥도 삼시세끼 다 차려주고 있잖아. 엄마, 이러려고 집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 시집살이 시키지 마. 왜 그래? 어머, 내가 시집살이를 언제 시켰다고 그러냐? 너희 참 웃긴다. 얘 은정이 네가 말해봐라. 내가 언제 너 시집살이 시키고 막 괴롭혔니? 말이 나온 김에 그냥 말할게요. 어머님, 저 일할 때 계속 이것저것 시키시는 거 저 힘들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일할 때는 건들지 말아달라고요. 제가 끼니도 다 챙겨드리고 일하는 건데도 자꾸 부르시고 일 시키니까 집중을 못하겠어요. 그래, 다 내 탓이지. 늙으면 죽어야 하는데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명줄만 길어서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나 그냥 나가서 살게. 어디든 내 몸 하나 쉴 곳 없겠냐? 엄마, 그렇게 말한다고 가슴 안 아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 일은 왜 안 해? 엄마 개인회생 돈 안 낼 거야? 집도 얹혀 살고 돈도 안 벌고 이 사람 부려먹고. 왜 그래 정말? 나 솔직히 요즘 엄마 모습에 너무 실망이야. 일할 거라고 했잖아. 넌 어쩜 네 아빠랑 똑같이 말하니 정떨어지게?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아주 딱 맞아 딱. 서로 같이 사는 동안은 모두가 힘들고 불편한 거니까 이해할 건 하고 존중할 부분은 존중하면서 살자는 얘기였어. 그리고 엄마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저지른 게 있으면 수습을 해야지. 언제까지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잖아. 남편은 시모에게 모진 소리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시모는 기분이 확 상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오히려 속은 시원했어요. 그 후 시모는 예상했던 대로 더 뿔이 나서 제게 막 대했습니다. 야, 조금 이따 4시에 내 친구들 한 4명 정도 올 거니까 술안주 좀 미리 챙겨놔. 그리고 너 좋아하는 그 일을 하든 말든 알아서 해. 술도 사다 놓고. 네? 4시에 집에서 술을 드신다고요? 그 사람이 알면 안 좋아할 텐데요. 동훈이 오늘 야근이랬잖아. 아침에 못 들었니? 이런 날 아니면 내가 언제 편하게 먹겠어. 밖에서 먹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먹지. 안 그래? 안주는 한 3개 정도 하고 디저트 과일도 준비하고 술은 넉넉히 사와라. 소주 맥주 다 섞어서. 시모는 하다하다 이제 남편이 야근하는 날만 골라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큰 소리 내기도 싫고 본인도 답답하겠지 싶어서 그냥 해줬어요. 그러나 도가 지나치는 탓에 저도 화가 났죠.
술상만 차려주고 일을 하라던 시모는 수시로 저를 불렀습니다. 예, 은정아. 여기 골뱅이 무침이 맛있다는데 더 해와. 어머님, 저 일 때문에 못해요. 빨리 해서 보내드려야 해요. 그럼 내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일하셔야 해서 골뱅이 못한다니 내가 할게. 뭐 이렇게 말할까? 너는 대체 생각이란 게 있는 거니? 내 체면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대체 그딴 편집 나부랭이로 얼마나 본다고? 온종일 방에 처박혀 있는 건데. 어머님, 저도 온종일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님 오신 이후로 일을 제대로 한 적이 없다고요. 아세요? 일 좀 할 만하면 뭐 시키고 할 만하면 부르고 이러는데 뭘 하겠어요, 뭘. 시모랑 대판 싸우고 문을 확 닫아버렸습니다. 물론 안주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와는 날마다 전쟁처럼 보냈고 남편도 이 사실을 알기에 미안해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는 다시 한번 사고를 쳤어요. 지인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빌린 돈이랑 제3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서 분식집을 인수받았습니다. 자기 돈은 1도 없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아는 사람이 매출도 좋은 곳인데 헐값에 내놨다고 이건 무조건 인수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곳을 왜 헐값에 내놓겠어요. 투자 잘못해서 망한 거랑 비슷하게 또 사고친 사모 때문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 대출도 쉽지 않으니 그 위험한 삼금융에 손을 댔고 남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시모와 미친 듯이 싸웠고 저는 시모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갑자기 가게를 차리니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지 매일 저를 불러다 일을 시키더라고요. 분식집 일에 집안일에 편집일까지 하려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지만 친정엄마에게는 늘 행복하고 잘 지내는 척했어요. 제가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친정엄마는 정말 무너지실 걸 아니까요. 한동안 사는 게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를 자주 못 찾아뵙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지니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하고 2박 3일 친정집에 다녀오기로 했죠. 오랜만에 엄마를 딱 보러 가서 반가움에 포옹을 하려는데 엄마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디가 아프냐고 왜 그러냐고 했으나 괜찮다고만 하는 엄마였죠. 느낌이 싸했는데 결국 그날 밤 엄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너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사실은 엄마가 췌장암 말기래. 가망도 없고 가는 날만 기다려야 하는데 너한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돈 쓰는 것도 싫고 그래서 견뎠어. 엄마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는데 남은 시간 동안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엄마 보내주면 좋겠어. 뭐? 뭐라고? 무슨 소리야 대체.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엄마, 나 어떻게 살라고. 당장 병원 가자. 어? 췌장암 말기라는 엄마의 말에 뭐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렇게 엄마를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병원에선 이미 다른 장기의 전이가 심각해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엄마랑 딱 2주 정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아파하는 날에는 가슴이 찢어질 듯 저도 고통스러웠어요. 감히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는데 그 와중에도 딸인 제가 놀랄까봐 마음껏 아파하지도 못하시는 모습이 더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겨웠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엄마에게 씩씩한 모습만 보여드려야지 싶었어요. 눈물이 나도 참았고 애써 웃음 지으며 그렇게 2주를 함께하고 엄마는 가셨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인 엄마가 떠나고 난 후 감정은 이 세상 그 어떤 말과 단어들로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렇지만 가슴 속에 고이 묻고 저는 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긴 장례식장에서 시모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죠. 육개장에 밥을 듬뿍 말더니 우걱우걱 잘도 처먹더라고요. 아우, 맛있네. 이 집 잘한다. 그렇지?
역시 육개장은 장례식장이 제일 맛있어. 저 깐깐한 게 업체는 잘 선택했나 보네. 아주 꿀맛이다. 그렇지, 아들? 엄마 쉿. 조용히 해. 다 듣잖아. 다른 친척들도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저렇게 말하는 시모의 태도에 전 눈이 돌았습니다. 목구멍에 그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맛있으세요? 그럼 저기 한솥 있으니까 다 쳐드시고 가세요. 당신은 진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예, 너희 엄마 가시는 길 곱게 잘 보내드려야지. 어디 엄마 장례식에서 소란이야? 교양 없게. 시모와 미친 듯이 싸우다 문득 엄마의 영정사진을 보는데 힘이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줄 알았던 딸의 실체를 마지막 가는 길에 보여드린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더 못난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겨우 꾹 참고 있는 제게 시모는 배불리 육개장을 2그릇이나 먹고서는 오더라고요. 꼴도 보기 싫어서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예,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왔냐? 그건 또 왜요? 제발 그냥 가세요. 아니 사람이 꽤 온 것 같은데 그럼 조의금도 넉넉할 거 아니야. 그 돈 좀 빌려줘. 대체 정말 당신이 사람이세요? 지금 저희 엄마 장례식 중인데 조의금을 빌려달라는 말이 나오세요? 아우 야,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 죽는 거지. 죽는 게 뭐 대수라고 유난이야. 조의금은 돈 아니냐? 돈 빌려달라는 게 잘못이야? 끝까지 미친 짓을 하는 시모의 머리채를 당장이라도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는데 정말 꾹 참았습니다. 아마 엄마 장례식이 아니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게 겨우 엄마를 보내드렸고 이후 전 시모에게 정이 완전히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쳐다도 보기 싫었고 방에 딱 문 잠그고 들어가서 나가지 않은 채 엄마를 회상했어요. 그러다 문득 뭔가가 떠올랐죠. 엄마가 떠나기 전에 제게 남겨주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사진 한 장과 목걸이 반지 세트가 담긴 상자였어요. 엄마는 제게 그것들을 꼭 쥐어주며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은정아, 우리 딸 엄마 간다고 너무 슬퍼 말고 씩씩하게 알지? 그리고 이거 들고 최길수란 남자를 찾아. 꼭 찾아. 엄마, 가긴 또 어딜 가려고 그래. 어제도 간다 하고 엊그제도 간다더니 안 갔잖아.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 딸은 가슴 아파 죽겠으니 그런 말 좀 하지 마. 그리고 최길수는 누구야? 이것들은 다 뭔데? 꼭 이거 들고 그 사람 찾아가서 네가 최은정이라고 말해. 알겠지? 끝까지 엄마께서는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를 떠나보내고 남편이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봐서라도 다시 우뚝 일어서려고 다짐했어요. 적어도 그 장면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오랜만에 마트에 가서 장을 잔뜩 봐오는 길에 다시 한번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이 차 안에서 어떤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그 둘은 저희 아파트 옆 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뛰어들어가서 현장을 목격했는데 저는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근처에 잡히던 쓰레기통을 상간녀한테 던졌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보호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며 저를 확 밀치고는 상간녀를 안방에 밀어놓고 둘이서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여보, 화나는 건 알겠는데 이 사람 홀몸 아니라고. 임신 중이야 지금.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말해줄게. 나 바람핀 거 맞고 들은 대로 임신 중이야. 너랑 이혼하려고 했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말을 못했어. 그냥 하루빨리 정리해줘. 내가 한 100만 원은 너한테 줄 수 있거든? 자립하게 도와줄 테니까 그 돈으로 원룸 하나 구해봐.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100만 원으로 원룸을 구하라고? 이 버러지 같은 놈아. 그냥 나더러 살지 말고 죽으라고 해. 죽든 살든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우리 이혼하자. 나한테 애가 생겼는데 그럼 어쩌냐? 너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내 옆에 붙어 있어봤자 너만 힘들어져. 정말 너무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를 떠나보낸 것에 이어 남편의 배신까지 겪으니 정신적으로 견딜 힘이 없었죠. 이 와중에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며 말했으나 주변에 잘나가는 변호사 지인들이 많은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누가 이기나 해보자며 쉽게 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지만 정말 저는 돈도 힘도 없었어요. 소송할 돈이 있으면 생계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허무하게 이혼까지 당하고 원룸 하나 겨우 얻어서 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냐고 물으면 바로 이때였어요. 하나뿐인 엄마를 잃고 너무 든든했던 남편에게 하루아침에 배신당한 후 이혼까지 당한 이 기분이 어땠을지 감이 잡히시나요? 그냥 딱 혀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술로 버틴 날도 많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집 근처 병원 여러 군데 지원서를 냈습니다. 경력이 있던 탓에 꽤 규모가 큰 종합병원에 합격이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을 하는데 문득 엄마가 남겨주신 그 상자와 최길수가 누구인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 사람은 누굴까 싶었어요. 저는 늘 가방에 지니고 다니면서 엄마 생각이 날 때마다 반지 상자를 꺼내보곤 했는데요. 이날은 속이 좋지 않아서 점심을 먹지 않고 홀로 데스크를 지키고 있었어요. 반지 상자를 꺼내보며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대표 원장에게 데스크로 전화가 왔습니다. 원장은 지금 만지고 있는 상자를 들고 당장 진료실로 들어오라고 말하더군요.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우선 들어갔습니다. 자네 그 상자 어디서 났어? 그것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설마 내가 아는 물건인가 싶어서 말이야. 좀 확인하고 싶은데. 네? 아, 이거 저희 엄마 돌아가실 때 저한테 쥐어주신 건데 아직 저도 주인을 못 찾아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건 자네 혹시 최길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은가? 자네 엄마는 어디에 모셨나? 내가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비춰야겠는데? 네? 혹시 최길수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그 사람을 꼭 찾으라고 했는데 찾을 수가 있어야죠. 최길수는 내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최연우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자네 엄마를 만났을 땐 최길수란 이름이었지. 알고 보니 최길수란 사람은 제 친부였고 평생 못 찾을 것 같던 제 친부는 제가 일하던 병원의 대표 원장이셨습니다. 그 목걸이와 반지는 아버지가 엄마한테 결혼 선물로 준 거였다고 해요. 친부라는 존재를 잊고 산 지 오래돼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은정아, 이렇게 찾아줘서 고맙다, 고마워. 내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고맙다. 정말 아빠 맞아요? 왜 그동안 저를 안 찾으셨어요? 엄마랑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희를 버린 거예요? 아빠는 절대 아니라며 사실 그동안 집안 문제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태어나서부터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아빠가 가난한 엄마를 만난 탓에 집안에서 결혼 반대를 너무 심하게 해서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뱃속에 제가 생겼고 아빠는 부모님께 같이 살고 싶다고 말했으나 당장 해외에 나가 유학이라도 하고 오라며 강제로 비행기를 태웠다고 해요. 대신 외국으로 가면 사랑하는 사람 절대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영영 보지 않고 살기로 한 거죠. 너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여자야. 못난 나 때문에 본인 인생과 청춘을 다 버리고 너 하나만 지키며 살아온 여자고 내가 평생을 다해 사죄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엄마가 한평생 얼마나 힘들게 살다 가셨는지 아세요? 아빠가 비겁하지 않고 용기만 있었어도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게 살다 안 갔어요. 이제 와서 엄마가 다 키워놓은 저한테 돈으로 보상하며 아빠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모든 원망을 처음 마주하는 아빠한테 쏟아버렸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을까요? 정말 조금만 더 빨리 내가 아빠를 찾아냈다면 엄마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은 한번 보고 떠났을 텐데
엄마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파왔습니다. 이후로 아빠는 저한테 알뜰살뜰 잘 대해주셨어요. 조부모님도 다 돌아가셨고 엄마를 버린 죄책감에 50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더라고요. 뒤늦게 생긴 아빠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면서 자주 만나려고 노력했고 뜻하지 않게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죠. 전 남편에게 이혼당한 사실과 시댁에서 당한 수모를 모두 알게 된 아빠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흥신소에 연락해 전 남편의 뒤를 밟아달라고 요청했고 며칠 뒤 상간녀가 누구인지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의 아빠는 같은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팀장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이 이렇게 좁으니 죄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알자마자 병원장인 아빠께서는 상간녀 아빠를 바로 해고시켰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상간녀 아빠는 방방 뛰었습니다. 애비라는 사람이 말이야.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면 감히 유부남을 건드리고 애까지 임신해? 네 딸이 감히 내 딸 가정을 파탄내버렸어. 그에 비해 그 딸 아니겠나? 난 그딴 자식 둔 당신이 내 병원에서 일하는 꼴은 못 보니까 당장 나가게. 예? 병원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저희 딸 그런 아이 아닙니다. 지 자식을 저렇게 몰라서는 원. 가서 물어보게. 그 뱃속의 아이가 이동훈이 새끼 자식인지 아닌지. 내가 그 정도도 확인 안 하고 왔겠나? 내 딸 눈에 피눈물 쏟게 한 더러운 불륜녀 애비한테 따박따박 월급 줄 만큼 너그럽지 못해. 당장 나가래도? 상간녀 아빠는 이 나이에 해고당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릎을 꿇고 빌며 애원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상간녀 집안은 한순간에 박살내줬고 상간녀 역시 집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어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도 복수를 해줬습니다. 내가 병원장 딸이라는 소문이 돌자 전 시모와 전 남편은 잠시 미쳤었다며 변명을 하더니 결국 재혼하자고 말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병원장 딸내미 소문이 이렇게 영향력이 큰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전 남편의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한순간에 돌아가셨어요. 병원 근처 장례식장에서 한다길래 몇 달 전 엄마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처먹던 시모가 생각나 그대로 복수해줬습니다. 병원 직원들 100명을 모두 데리고 출동했습니다. 저희는 순식간에 식당에 자리를 잡고 마셔라 부어라 술을 마셨어요. 그러자 시모는 제 어깨를 밀치며 말했죠. 예, 너 미쳤니? 장례식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양 없이? 미쳤냐고? 안 미쳤는데? 육개장은 장례식이 최고라면서요, 그쪽이.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꿀맛인 육개장에 소주 한잔 하러 온 건데? 맛있긴 정말 맛있네요. 시모는 뒷목을 잡았고 저희는 육개장에 소주와 맥주 그리고 음료수까지 미친 듯이 마셨어요. 그러니 장례식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왔겠죠. 거의 병원 회식하는 수준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참다 못한 시모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것들아! 당장 못 나가? 여기가 무슨 너희 회식 장소인 줄 알아? 진짜 술맛 떨어지게 더럽게 짹짹거리네. 저기요, 여기 장례식장이에요. 조용히 좀 하세요. 예의가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뒤집어준 후 저는 병원장의 딸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다행인 건 저와 스스럼 없이 지내주는 직원들이 많아서 든든해요. 이제 와서 너무 늦었지만 공부도 다시 시작해서 아빠 병원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빠는 제가 고졸인 게 신경이 쓰이셨는지 강남에 내노라 하는 과외 선생을 전부 불러서 공부를 시켰고 당당하게 의대에 한 번에 붙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소개해준 인성 좋은 의사와 사귀고 있는 중이고요. 저도 남자라면 치가 떨린 터라 싫다고 했는데도 이 남자는 10년 넘게 지켜봤는데 정말 반듯하고 착한 사람이라며 꼭 사위로 만들고 싶었대요. 그러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제발 만나달라길래 만났는데 웬걸 얼굴까지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지나간 10년을 돌이켜보면 저한테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마음 터놓는 친구에게도 말 못하는 제 사정을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어떠신가요? 저는 하늘에 계신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혼자 남은 제 걱정에 아빠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뒤늦게 만난 아빠지만 그 누구보다 저한테 잘해주시려고 하시니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만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